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삼철입니다. 조기 대선이 오늘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비조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울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충청에 이어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조기 대선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일요일 뉴스탑10과 함께 해주실 뉴스고수 4분 소개합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 오늘도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MBTI T와 F로 갈렸다. 누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T고 누가 감성적인 F였을까요? 자, 이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 탄핵을 왜 선동했느냐 이 내용으로 엇갈렸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ESFJ 이런 인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처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ENFJ 정의로운 해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런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ESTJ인가? 그렇게 해서 엄격한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 난세가 제대로 풀어잡으려면 경륜, 강단, 해안,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담한 통솔자,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행시 한번 할게요. E. 에너지를 모읍시다. N. 제가 국민의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T. 트러스트, 신뢰가 필요합니다. J. 정의로운 나라 만듭시다. 예, 어제 A조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 B조 토론회. 자, 최선 평론. 네. 오늘 뭐 죽음의 조라고 평가하는 네, 경우가 네,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밋밋했어요. 그렇게 아, 죽음의 조가 아니었어요? 예, 죽음의 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하자면 서로 간의 공방이 오늘은 아까 제가 보기에도 좀 점잖은 수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거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가 정말 아주 그냥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투표가요. 그 국민 여론조사 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신 80%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은 일종의 약간 전초전 일단 잽을 서로 날리면서 본 다음에 결국엔 제가 보기에 4인 컷에 들어갔을 때 이미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게 나타날 것 같고 오늘은 서로 보면서 약점을 살짝 공략했지만 예. 그렇지만 제대로 아픈 곳은 찌르지 않았던 일종의 약간 전초전 성격의 예. 탐색전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8명의 후보 가운데 내일 모레 4강이 추려지는데 과연 그 4명에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갈지 관심이죠. 자, 그래도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들은 1, 2, 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이런 발언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행사한 게-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오늘 이 탄핵과 계엄 선포를 놓고는 1대3, 3대1로 싸운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이게 경미한 과오뿐이라는 건 이거 넓은 의미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나경원 후보는 이거 한동훈 대표가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내란 자백하겠다면서 내란몰이 선동한 거 아니냐. 이철우 전 후보는 야, 탄핵 소추 안 했으면 탄핵 심판 받을 헌법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왜 했냐. 홍준표 후보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탄핵에 난 반대했다. 이랬어요. A조하고 B조 구성이 좀 달랐습니다. A조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고 B조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3명의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고 한동훈 전 대표만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놓고 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 충돌의 정도는 대단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월드컵 경기에 이제 16강이 이미 확정된 나라들끼리는 마지막에 붙게 됐을 때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오늘 B조에 속한 분들 가운데 이제 4강 안에 들어갈 후보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검승부는 아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당시에 만약에 홍 전 시장께서 당 대표였다면 어떤 메시지를 냈겠는가 이 질문을 역으로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전 시장이 정확한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엔 다음번 그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주제로 한 전 대표가 혹시 또 물어보진 않을까? 이런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당심 드는 50%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 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놔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22일 이후에 있을 4강 후보들 간의 토론에는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관심이 있었던 포인트가 홍준표, 한동훈 이 두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맞붙을까였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처음엔 선배님, 후배님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홍준표 선배님께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그럼 나한테 질문할 게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예, 뭐, 예. 뭐 제가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 저도 그렇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 끝나버렸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싹 피해가네요. 내가 하는 시간 벌써 끝났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렇게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 저런 모습들이 뭐 순간적으로 이 토론회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정도의 답변 가지고 과연 홍 후보가 본인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는가 하는 부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까지 한 이 상황 때문에 조기 대선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본인들의 정확한 입장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입장을 이렇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하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파면에 이르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의 본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전략으로 나갔다라는 건 좀 당당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요 인신 공격성 네거티브 공방도 있었습니다. 주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거였는데 뭐 나경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협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자 오늘 그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네. 성치은 부의장, 예. 저 질문. 그러니까 본인에게 들어온 질문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홍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했는데 저 내용 어떻게 보세요? 전 저 말을 들은 제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토론회에서 저 정도 질 낮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저 중에 정치 경력이 가장 긴 사람이라는 게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정치 경력이 높은 아까 선배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배라면은 저런 질문을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왜 보수 진영이 총선을 3번 연속 패배했는지, 왜 2번 연속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저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 아유, 저는 전국에 지금 탈모 인구가 1000만이라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남은 토론에서 저거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흥행을 위해서 재미난 예능적인 요소를 고려했다라고는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번의 또 관전 포인트.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또 어떤 공방을 벌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후보 오늘 뭐 핏대를 세우는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만 나경원 후보는 계속해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주고 결국 당대표까지 해준 거 다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준 자리에 갔으면 이번 한 번 정도는 그만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당대표 경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당시 패스트트랙 수사 사건 때 맞아요. 내가 빼달라 했냐? 그게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 해서 사실 두 사람이 그때 어마어마한 사실 갈등의 일촉즉발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어제는 좀 뭐랄까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한 번은 좀 탄핵에 대한 당신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할 거 뭐 좀 하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저는 어쨌든 점잖게 얘기했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이제 이것이 예고편이라고 보는 게 결국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스탠스를 어떻게 불가근 불가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정치적인 자기의 스탠스, 이게 저는 지금은 이렇게
잼 날리는 식의 한번 말이 오갔지만 결국 이제 2인을 최종적으로 고를 수 있는 4강에서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전선형성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간보기로 끝냈지만 예.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면 충돌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약간 화력을 아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인상적인 것은 쪽 한동훈 후보가 좀 여유롭게 홍 후보나 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조금 그동안 정치가 축적되진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강에 들어가야지만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 수가 있을 텐데 본인이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 한마디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리한 댓글을 가족들이 동원돼서 단 것 아니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게 홍준표 후보에게 서로 물었어요. 당원 게시판 댓글 논란 아시죠? 그랬더니 결론 나온 거로 아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뭐 내가 말을 못하지, 당사자가 있는데. 뭐 서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이야기를 두 사람끼리 나누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일지요. 명태균 리스크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참 2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신경이? 명태균 사건을 제가 2번 당했죠. 우리 당의 이상한 여론조사로 제가 2번 당했는데요. 사실 뭐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할 때마다 룰을 바꿔요. 우리 당 이번 1차 예선도요. 5대5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 고망하고 됐고. 정광재 대변인, 예. 그거 같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후보 간의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 측에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홍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아유 억울하시겠네요라고 했더니 뭐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누가 더 명태균 리스트에 한 발 더 앞서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토론회가 더 거듭될수록 이 얘기도 나오겠죠?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저 질문을 한 것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오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문제를 꺼내면서 나는 이 명태균 게이트나 명태균 리스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이든 대선 과정이든 이것이 나에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막 여유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이번 그 경선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과거 이제 뭐 여론을 어떤 식으로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해서 경선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단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어느 정당이든 이런 식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주 전략적으로 홍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비조 토론회를 많이 기대하고 보신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는 소문난 잔치에 별 먹을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괜찮았다, 재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지요. 자, 이어서 이번엔 어제 진행됐던 토론회도 있었죠. 어제는 양양자 전 의원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받겠죠. 공약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제공. 챗GPT 무료 버전이 있는데 왜 또 만듭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다음 중 나라 곳간을 더 걷어내는 정책은 1번 기본소득, 2번 지역화폐,
하나, 둘, 셋. 청년 미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롱과 폄훼, 억지스러운 낙인 찍기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만 반대하면 된다는 구태의 틀에 갇혀 지극히 저열한 진영 싸움의 무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요즘 예능에서 많이 하는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두 개의 보기를 주고 골라라. 근데 어제와 오늘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질문이었어요. 기본소득이 나쁘냐, 지역화폐가 나쁘냐. 오늘은 변호사로 본인이 선임을 한다면 검사 사칭범을 선택하겠느냐, 입시 비리범을 선택하겠느냐. 자, 이 질문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 경선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나 유치찬란해서 평가를 하기도 좀 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비전과 청사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자기 비전과 자기 소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그런 경선 토론회가 아니었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거의 그 대통령 후보로 기정사실화 해주시는 것, 그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 고백, 성찰 이런 것이 우선인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만재 대변인.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제가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그 1차 경선이 민심 100%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중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어떻게 그러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변화시켜 가겠다.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과 1대1 구도가 된 후면 충분히 그런 비전을 설명드릴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어제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이죠.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늘 보수 정치인들이 찾는 대구 서문시장에 간 김문수 후보. 예, 저렇게 서문시장에서 많이들 모이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길을 얻기 위해서는 늘 찾는 곳이 저 서문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옆에 장동혁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저렇게 플랜카드도 옆에 하니까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국수도 먹고요. 자, 김문수 후보 빨간색 경북대학교에 저 점퍼도 입고 갔네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구 수성못과 동성로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내가 보수의 적자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예비 후보 선호도입니다. 물론 지지 후보 없음이 32.9%로 가장 많기 때문에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자,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붙어 있습니다. 안철수 9.1, 나경원 4.8 이런 순위예요. 자, 이거는 전체 국민들 여론조사 대상이고요. 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는 비슷합니다. 1, 2, 3강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근데 4등이 바뀝니다. 7.2 대 6.1. 뭐 바뀌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차 범위 내니까요. 자, 이 숫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22일, 내일 모레면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안철수, 나경원, 이 이원은 나경원, 안철수 순이에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으로 이번에 조사가 왜냐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분 중 지금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1, 2, 3등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관심은 다 4등에 쏠려 있는 이유가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이 본선 결과도 전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지지가 좀 더 합치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최종 4인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경우 그렇게 되면 탄핵 반대 3인, 탄핵 찬성 1인 이렇게 구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 2대 2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전체적인 파이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높기 때문에 탄핵 찬성 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4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아니게 된다면 사실상 탄핵 반대 쪽에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탄핵에 반대했던 3인과 탄핵에 찬성했던 1인이냐 아니면 2대 2의 구도냐. 그 결과도 사실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반대했던 분이 많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 또 표를 나눠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탄핵 찬성에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전체 파이가 탄핵 반대가 커지면 또 탄핵 반대에 유리할 수도 있고. 자,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절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서초동 사저에 있는 지하 식당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버지를 붙인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런 거 정말 반갑다, 응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에 나온 김계리 변호사의 과거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회는 국회에서 정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예,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비캄 앤 스트롱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최성 평론가. 네. 어떤 뜻입니까? 침착하고 강하게. 예. 뭐 이런 의미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해밍웨이 작품이죠. 예. 근데 이 얘기가 청새치를 잡으러 갈 때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외웠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왜 여기 나왔느냐. 예.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이른바 추윤 갈등 때 그때 정말 최고조로 이 윤 대통령과 그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걸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진에 올렸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쓰여 있던 글귀가 바로 저겁니다. 비캄 앤 스트롱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 알겠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저거네요. 예, 저거죠. 그 다음에 더 벅스 스타 피어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이제 한 건 대통령이 되고 나서고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 경구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침착하고 강하게. 그때는 추윤 갈등이었고 지금은 탄핵되어서 파면되었습니다. 예. 지금 더더군다나 조기 대선이라는 이 엄청난 이 시국에 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심경을 간접 대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조금 추론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신당과 연결지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김계리 변호사의 단순한 저 그냥 마지막에 있는 그 취임새 같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윤석열 신당과 관련해서 윤석열 어게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 아니다. 변호사들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추진했던 것이지 하란 말 한 적 없다. 물론 일부 보도에서는 먼저 오케이를 승낙을 받고 추진했던 건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는데 저렇게 만나서 사진을 찍고 비캄 앤 스트롱이라는 문구를 갖다 쓴 거를 보면 신당 추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형이다, ING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저 사진을 올린 게 어제잖아요. 예. 그 윤어게인 신당 얘기가 나왔던 게 그저께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 저 두 사람이 김계리, 배희철 변호사 두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당신들이 창당 그 신당을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말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동조하고 동의하고 격려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 신당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제가 저 신당 얘기 나오기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의 사정을 보니까 대선 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에서 한참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 그 얼마 전에 그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든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고 분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선택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따로 갈 것인가. 이제 그 몫은 국민의힘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경고 메시지 준 거거든요. 그 경고 메시지를 철회하고 바로 다음 날 그 경고 메시지를 준 본인들, 장본인 두 사람을 불러다가 밥을 먹었다. 여전히 이것은 유효한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군요. 전화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 보니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서 창당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더군요. 자, 김계리 변호사. 어쨌든 이번 탄핵 국면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아까도 잠시 보셨지만 계몽됐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최근에 한 전한길 강사의 유튜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당시 웃음을 지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영배 대행부터 입장을 하는데 그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되게 능숙하지 못한 분 같아요.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고를 쭉 들으면서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콧물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났어요. 저는 그 구구를 우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극히 우수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히 우수하다 말 되는데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친 자들이다. 그러면 예, 성추인 부의장.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분은 계몽된 게 아니라 흑화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입니까? 법조인이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저분 제가 봤을 땐 정치의 꿈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예. 정치의 꿈이 있고 법조인인 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미쳤구나라는 단어를 했다는 거 저는 국민들이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소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저렇게 극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저 웃음을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 웃음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어이없어서 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에게 공적인 임무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두고두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영상이다. 후회하게 될 답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은 뭐 대통령까지 꿈을 꾼다면은 절대적으로 헌법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조차도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조차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 대해서 어이없다, 미쳤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 담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뭔가 극우 쪽에 뭐 극히 우수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극히 우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쪽에 심취해가지고 저런 발언들을 쏟아내겠지만 나중에 정말 자신이 정치를 하고 싶을 때 저 발언들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쳐온 정광훈 목사도 있죠. 돌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할 사람은 정다운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저와 자유통일당에도 모셔오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4.19, 5.16식으로 가서
혁명으로 맞짱 떠서 대통령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 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윤상현 의원 등이 많은 의원들이 저 연단에 섰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전광훈 목사가 글쎄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서 실제로 대선 레이스에 완주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왜군에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선조가 싫다고 해서 그 왜군 편 들어갖고 전장에 나서야 됩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전광훈 목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해서 지금 애국 시민들 모아놓고 광화문에서 매주 시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전을 치르고 있는 그것도 아주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힘을 못 보태줄 망정, 자, 그 힘을 빼고 분열시켜서 그 상대 진영에게 정권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대1로 구도가 전환되면 저는 지금의 여론 구도와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격차가 크지만 1대1로 전환됐을 때 완전히 뭐 오차 범위든 아니면 우리가 앞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의 다만 몇 표라도 가져간다면 2022년 대선 결과 우리가 0.73%포인트로 이겼습니다. 선거연합이라는 걸 구축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스스로 나가서 상대 진영의 당선을 돕겠다? 이 말을 한다면 저기 나와 있는 저 많은 그 애국 시민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정말 놀라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들어가서 보면요. 그래요.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내세워야지 무슨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절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여기에 대한 반발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땡큐다. 전나 땡이다. 전광훈 나오면 땡큐다. 낭보 중에 낭보다. 살다가 제일 반가운 보도다. 이렇게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탄핵 정국 당시 전광훈과 함께했던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이번에 다 후보로 나왔는데 입장 내라. 여전히 전광훈과 같은 생각이라면 자유통일당 가서 경선 치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경선 과정이 진행될수록 이 부분을 넣고 또 첨예하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잘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오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렇게 명성교회에서 오늘 제공한 사진부터 보여드릴 텐데 저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자, 최선 평론가. 요즘 보면 행보가요.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부활절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저런 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한덕수 대행의 모습이 지난주부터 영호남을 넘나드는 광폭행보라고 식당을 찾아가서 착한 식당에 대한 또 선행도 칭찬하고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이런 부활절 예배 당연히 뭐 이건 그 큰 행사니까 가는 거지만 저 행보가 그냥 단순히 축사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한덕수 대행의 지금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대행이 좀 최근에 보면 어떤 이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고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분이 이제 출마의 방점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이 단순히 그냥 대행에 그친다면은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료만을 상대하는 경우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협상력에 있어서의 레버리지, 즉 협상력이 조금 추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하는 것, 이 지금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노코멘트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저는 그 답은 오히려 출마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관료가 기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노코멘트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시인하는 듯한 NCND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한대행이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좀 출마 쪽으로 약간 더 선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저 오늘 갔던 저 대형 교회가요, 김직 전 대변인.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활절에 참석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저기 아닌 목회자와 오늘 1시간 정도 식사도 같이 했다고 하고 저렇게 셀카도 찍는 모습이 아무래도 대선 후보에 나오려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굳어진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자, 출마하냐 안 하냐 당연히 물었겠죠, 기자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말씀드릴 게 없다. 노 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참 요 발언이 미묘해요. 노 코멘트. 뭐 예전에 노 코멘트라고 얘기하고 출마했던 분이 제 기억을 해도 두 분이 떠오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당시 의원이었는데 노 코멘트라고 얘기하고선 그 결과는 출마로 기울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러 간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부활을 꿈꾸는 자리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에서 다시 지금 또 탄핵까지 당했고 그 탄핵에서 부활해서 권한대행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까지 꿈꾸는 자리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저렇게 그 본인이 출마의 의지가 강하게 있다 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지금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본인이 출마해서 심판받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대선에 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고민 중 또 노 코멘트까지 발언의 수위가 점점 상상력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내놨더군요. 들어보시죠.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권 욕망에 사로잡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한 것도 모자라 대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던 다짐은 결국 대선 출마의 의지였습니까? 간보기를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예, 민주당에는 비판 논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복귀 후에 내놓는 단어들이 보면 이해와 성숙, 그다음에 통합과 상생 이런 단어들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정치인의 언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치인 한독수로 가는 것 아니냐, 대선의 뜻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런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8% 이상만 표기를 일단 했습니다. 자, 이재명 46.1, 한덕수 10.6, 홍준표 9, 김문수 8.1, 한동훈 8.1 등의 숫자입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지금 보면 보수로 분류되는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은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정광재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때로는 링 밖에 있을 때 가장 큰 환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미 통상 관세 전쟁 이런 문제에 대한 적임자라는 평가가 덧붙여지면서 링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인데 김직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과거에도 이렇게 링 밖에 있다가 링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펀치 몇 번에 나가 떨어지는 후보들도 많았거든요. 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링 안에 들어왔을 때 정치인 한덕수로서 겪어야 하는 검증 과정은 굉장히 혹독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50년 가까이 정부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 뛸 것이냐, 이 문제는 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뭐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제3지대가 실제 이 거대 정당의 정당 후보가 확정됐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202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가 당시 우리 당 후보로 부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밖에서 뛰던 안철수 후보를 크게 이긴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서 눈을 꼭 감고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대선 관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지, 아니면 저도 후보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지 그 내용은 본인만 알겠죠. 예,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대적할 적수가 현재 민주당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영남권 합동연설회 회장에서 있었던 발언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큰아들, 동토에서 독립운동 하듯이 민주당을 지켜온 여러분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신속하게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경남에서 2번 낙선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란이 되어야 했습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만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라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 김동연은 노무현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경남지사를 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득표가 예상된다. 친문 적자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90.81%라는 너무 압도적인 숫자가 나왔고요. 김경수 5.93, 김동연 3.26. 자, 어제 충청도와 합치면요. 숫자는 이렇습니다. 89.56 대 5.17, 5.27. 예, 어떻게 숫자 보세요? 일단 영남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후보가 경남 도지사 출신이니까 조금 더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던 게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 오래 떨어져 있던 것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나타낼 거라는 걸 예측 못했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약진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거의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선이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를 들면 한 90점 정도의 후보라면은 저 나머지 후보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줘야 최종 100점짜리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후보들의 목소리를 그냥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치부해버릴 경우 본선에서도 그냥 90점짜리 후보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금 정책 토론은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실용주의, 좀 더 중도 보수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인 진보적 가치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좀 녹아내는 과정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경쟁력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경선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사실 충청권부터 먼저 중원부터 공략을 시작했죠. 민주당의 이 경선 과정이요. 그리고 이제 동진, 영남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호남,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에서 국민의힘의 어쨌든 지지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더 크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도시로 일으켜 세우고 북극 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화의 신화, 대구 경북에는 2차 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확실히 조성하고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제조업은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FTA와 환율 협상에서 당당히 성공하고 맞섰습니다. 다시 등장한 트럼프에 맞서 국익과 경제를 지켜낼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 김동연입니다. 예, 물론 지금 두 사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직 다른 경선도 있고 여론조사 50%도 남아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후보들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성희 평론가 보실 때는 의미 있는 2등 또는 착한 2등. 그래서 차기를 노려보겠다. 근데 두 사람의 현재로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적극적 도전을 해야죠. 근데 경선은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두 분의 방점은 소극적 완주에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리형 경선 전략으로 이걸 마무리하겠다는데 국민들은 갈등 속에서 그다음에 충돌 속에서 당원들은 뭔가 그다음에 담대한 비전을 보거나 그 차기 경쟁력을 보는 거지 순치돼 있는 분, 난 아류 이재명이에요. 라고 하는 것에 감동받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이제 남은 21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특정하지 않은 날에 이제 돌려가지고 아마 50% 여론조사 할 것 같은데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할 기관이 지난번에 이제 부적격자가 이번에 총선에서 된 대가 또 다시 이름 바꿔서 들어왔고 이런 작은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호남은 큰 의미 없고 수도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얼만큼 유의미한 득표를 하느냐 관건이지 이제는 나머지 착한 2등이니 뭐 대안 2등이니 이런 부분에는 큰 관심이 없을 민주당 경선입니다. 과연 완주를 다들 하게 될지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전당대회 당대표 될 때 득표율을 보면 77%, 85%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90%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굉장한 숫자여서 깜짝 놀라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65세 무임승차, 지금은 지하철만 되는데 이 버스로 확대하자, 대신에 출퇴근 시간은 빼고라는 공약을 김문수 캠프 쪽에서 내놨습니다. 오늘 그 영상 먼저 확인하시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복잡해 죽겠는데 왜 또 어르신들 무료로 하는 것까지 우리 세금으로 이걸 내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비판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 대해서도 무료를 하긴 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그 전과 후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보고 그 시간에만 버스에 대해서도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선 후보들의 이 정책 검증도 좀 해드리는 게 바른 처사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자, 65세 이상 지하철, 그다음에 공짜 타는데 이거 65세가 옛날에나 노인이지 지금은 노인 아니지 않냐. 지하철 적자가 커지니까 이거를 뭐 70세로 올리자, 뭐 축소하자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이거 버스도 좀 확대하자.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당 공식 공약사항은 아니니까 후보 차원의 공약으로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워를 제외한 9시 이후 그러니까 버스들이 승객이 붐비지 않을 때에만 무료로 주겠다라는 단서를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 연령이 65세인데 65세라는 노인 연령이 정해졌을 때와 지금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도 지금보다 2년 정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한참인데 이 부분을 제가 경선을 통과하는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꺼내든 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당의 정식 공약으로 확정되려면 더 큰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하철 적자가 워낙 크고 또 이제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떤 준공영제로 이어지고 있는 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시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아마 이런 논란이 있겠죠. 사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던 사람이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죠. 과거 이것 때문에 노인회와 막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거의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비용,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성우침 부의장. 예. 작년 1월이니까 꽤 지난 얘기긴 합니다.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 공짜 티켓 주지 말고 어르신들 그 지역에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쿠폰으로 나눠줘서 쓰도록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뭐 아무래도 그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노인회장은 또 이렇게 했어요. 아니 뭐 지하철에 사람 한 명 더 탄다고 해서 뭐 전기요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또 뺏어가려고 하느냐 해서 둘이 설전도 벌이고 막 토론회도 하고 그랬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주제.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는 알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적자 문제나 재정 문제는 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의 접근법은 이렇게 하면 청년이 손해본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특정 세대에 대한 복지 정책을 다른 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해버리면 청년 세대들도 다른 복지 정책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 때문에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나요? 뭐 대학금, 뭐 등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세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노인분들만 받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특정 다른 세대가 피해 본다고 접근하는 건 전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공공버스까지 확대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차원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뭐 갈등적인 뭔가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좀 보여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후보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증 과정에서 또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부분이든 복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재원 마련까지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죠.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나 와서 공연할 때마다 대통령이 없어 한국 대통령 어디 간 거야? 라고 외친 가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대통령이 없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음악 잠깐 들려주실까요, 여러분들? 예, 이 노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임재 변호사님? 워낙 유명한 밴드죠? 그렇죠. 콜드플레이는요, 정말 세계적인 영국 밴드입니다. 사실 한 20년 동안 음악 활동을 해오면서요, 앨범 판매량만 해도 1억 장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8년 만에 내한 공연에 나선 건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공연이 2017년도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어요. 근데 8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번에도 사실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걸 공연에서 굉장히 재치 있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이제 18일 저녁 공연에서 콜드플레이가 대한민국에 지금도 8년 만에 왔는데 우리가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던지면서 관객들이 또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외국인들의 눈에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자, 2016년 방한했을 때 한강 작가가 부커상을 받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고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다는, 또 팬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한강 작가 수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또 겹치면서 8년 만에 탄핵 사태를 다시 겪은 대한민국의 이 상황과 맞물려서 콜드플레이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공연 자체는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6번 공연을 하는데 한 번에 5만 명씩 공연을 관람하고 있어요. 30만 명이 곧 공연을 관람할 계획인데 이 숫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우리나라에 그런 불행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건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콜드플레이를 좋아하시는 팬들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보고 싶으시면 영국으로 가서 좀 보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봄하면은 운동회잖아요. 예. 운동회 하면 또 부모님들 참여하는 부모님 달리기 빼놓을 수 네. 없습니다. 이번 개주예요. 그런데 지금 저 달리기 100m예요, 100m. 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엄마 한눈에 봐도 다릅니다.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져요. 지금 심지어요, 촬영을 하다 보면 이 드론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선수, 사실 선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엄마. 엄마가요, 프레이저 프라이스, 이 여성 육상계의 정말 레전드 선수입니다. 아들 운동회에 참여한 건데 아빠가 먼저 참여했는데 4등에 그쳤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해서 직접 나선 건데 이 선수요, 10초, 이 100m를 10초대에 뜁니다. 100m를 10초 6에 뛰는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 엄마가 이 2023년도에 이 아이 운동회에 등장해서 이 운동회를 제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물론 뭐 부모님들이 뛰는 그 운동회 거니까 부정 선수는 아닌데 저렇게 뛰면 이거 반칙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조기 축구에서 호날두 아빠가 호날두가 와서 뛰면 그거 반칙 아니에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게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사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지금 있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나이가 38세. 운동선수로는 결코 작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미 2008년도부터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지만 중간에 부상으로 이제 뛰지를 못했었는데 복귀를 알리고 있어요. 출산 이후에도 마미 로켓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예. 자,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평가 받을 만합니다. 예, 정말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금메달만 올림픽에서 3개를 딴 네, 아들 참 부럽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